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야당은 전면전을 선포했고요. 자,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게 대통령 직무유기라고 하고, 야당은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하니 시각이 참 다르죠. 이 야당이 28일 재의결을 벼르고 있는데요. 여당에서는 김웅, 안철수, 유이동 일단 3명이 공개적으로 특검법안 찬성표,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이탈표를 던지겠다고 예고하면서 여당은 표단속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첫 소식 안보겸 기자입니다. 오늘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 해병 특검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제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대통령실은 헌법 정신에 배치되는 법안이라고 거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행정부의 수사권을 입법부가 행사하고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독점 부여한 건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에 위반된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제의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의 직무유기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8일 예정된 재의결을 막기 위해 표단속에 나섰습니다. 21대 의원 전원 참석 시 여당 의원 17명이 이탈하면 재의결에서 특검법은 통과됩니다. 안철수, 김웅 의원에 이어 유이동 의원이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당초 찬성 입장을 밝혔던 이상민, 조경태 의원은 부결로 돌아섰습니다. 당초에 당론 수준으로 진행하던 단일 대우에는 큰 지금 이상 기류가 발견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윤 대통령은 오늘 오동훈 신임 공수처장을 임명했습니다. 최상병 사건 관련한 공수처의 수사 속도를 높여서 특검 거부에 따른 비판 소지를 줄이겠다는 걸로 해석됩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야권은 당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며 다른 야당과 함께 대통령을 규탄했는데요. 자, 정권의 말로를 언급하면서 은근히 탄핵도 시사했습니다. 이 대표 잠시 후 시국 성토대회를 시작한다는데 국회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영기 기자, 시작한 겁니까? 네, 잠시 뒤 오후 7시부터 이곳 국회 농성장 앞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원 난상 토론에 나섭니다. 지금 제 뒤로는 당선인과 당원들이 속속 이렇게 모여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데요. 최상병 특검법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 강력한 대응책 마련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앞서 개혁신당을 뺀 민주당 등 야 6당은 규탄 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거부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특검을 거부한 건 범인이라고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고요. 전두환, 이승만 등 말로가 좋지 않았던 대통령을 언급하며 정권을 압박했습니다. 은폐하기 위해서 박종철을 불러다 고문을 해서 죽여놓고도 탁 친히 억하고 죽더라 라고 했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그들의 말로가 어떠했던 것인지를 윤석열 정권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이승만의 말로를 기억하라. 야권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나설 방침인데요. 국민의힘의 17표 이탈표를 유도하기 위해 개별 설득에 나서고 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주로 다선 의원들이 국민의힘 낙선자들과 접촉하며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고,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여당 의원 7, 8명을 접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사표현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겠죠. 김진표 국회의장도 28일 본회의 개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여권 잠룡들 간의 경쟁이 본격화되는 모양새인데요. 정치인의 처신이라는 단어로 맞붙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정부의 해외 직구 차단 금지 비판에 오 시장이 전날 처신의 아쉬움이 남는다고 비판한 데 반격한 겁니다. 한 전 위원장은 SNS에 건설적인 의견 제시를 처신 차원에서 다루는 것에 공감한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불가피하게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으로 정교하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력 있고 정교한 정책이 국민의 지지와 이해를 만날 때 전 나라가 발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약 2시간 반 뒤 오 시장도 바로 반응했습니다. 처신이라는 말은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었다면서도 여당 정치인의 SNS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여당 중진이 대통령실이나 장차관과 직접 연락할 수 있는 내부 통로는 놓아두고 보여주기만 횡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유승민 전 의원이 참전해 오 시장을 비판했습니다. 여당 정치인의 SNS를 최소화하라는 건 억지라며 오 시장의 논점 이탈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사안마다 차기 대권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당내에선 차기 잠룡들의 정책 논쟁이 반갑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감정 싸움은 보기 불편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스리 뉴스 최선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이 말이 정치권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초짜 당대표가 되면 이 당은 가망이 없다. 새 살림을 차리는 게 그나마 희망이 있다. 자, 탈당을 시사하는 건지 저희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당대표 출마설을 비판하며 거취를 언급했습니다.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통해 초짜 당대표가 되면 이 당은 가망이 없어 나도 거취 결정을 할지 모른다고 한 겁니다. SNS에서도 검찰 정치로 2년간 혼란이 있었는데 또 검찰의 기대 연명하기 바라냐며 한동훈 등판론을 띄우는 당내 인사들을 비판했습니다. 앞서 인터뷰에서도 한 전 위원장을 뽑는 당이라면 해체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총선 말아먹은 사람이 또 지방선거도 말아먹으라고?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한 이야기를 좀 하시라고. 그거 찍어주는 사람은 진짜 우리 당에서 찍어주면 우리 당은 해체해야 돼. 새 살림, 거취 결정 등의 표현을 두고 탈당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왔지만 홍 시장은 채널A에 단 한 번도 내가 싫어 탈당한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실제로 탈당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한동훈 대표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 시장의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친윤 이철규 의원은 당내 분란이 오는 말씀은 줄여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비판만 하지 말고 직접 전당대회에 나오라는 주장도 나왔는데 홍 시장은 당대표를 2번이나 했다면서 당권 경쟁을 위한 비판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네, 윤수민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이 계속 논란인데요. 당시 사진 같은데 표지석이 뭐가 빠졌습니까? 네, 김정숙 여사의 이름이 빠져 있는데요. 2018년 인도를 방문했던 김 여사 허황우 기념공원 착공식에 참석했습니다. 이때 표지석에 김 여사의 이름이 빠진 걸 여당이 문제 삼고 있습니다. 당시 사진인데요. 표지석에 누구 이름이 있는 거예요? 네, 표지석을 자세히 보면 문화체육부 장관 도종환이라고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인도 총리 이름이 있고요. 네, 여당에선 이 김 여사의 이름이 빠진 게 처음부터 초대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인도 측에서 처음부터 김정숙 여사를 초청한 게 맞다면은 도종환 장관 이름이 아니라 김정숙 여사의 이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장 상급자인 사람의 이름이 기재가 되는 게 맞을 듯한데.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가 급하게 간 거다 이 이야기가 하고 싶은 건가 보네요. 네, 하지만 이 당시 실무에 참여했던 이 문재인 정부의 관계자는요, 꼬투리 잡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양국의 공식 문화교류 행사인 만큼 이 주무장관의 이름을 넣은 것뿐이라고요. 야당은 물타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회고록에 이렇게 내용을 딱 몇 줄을 두고 특검을 운운하는 행태가 오히려 저는 굉장히 비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타기 작전에 들어간 거죠. 근데. 공교롭게 이때 또 회고록을 비판받은 내용으로 회고록을 내셨으니 그것이 물타기가 되겠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자초위난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김 여사를
인도가 초청한 건지 우리가 가겠다고 한 건지 그 진실 밝히기가 어렵습니까? 네, 오히려 여야 공방이 외교부와 이 친문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외교부는 우리 측이 김정숙 여사가 가겠다고 하자 초청장을 보내왔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강경화 도종환 장관에게 온 인도 초청장은 확인했지만 김정숙 여사 초청장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문 윤건영 민주당 의원 대통령 기록관에 초청장이 있다며 외교부의 장난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6년이 지나도 도돌이표 공방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인데 대통령 없이 단독 일정까지 소화했다고요? 네,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을 관람했습니다. 자, 볼까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아동들과 함께 봤나 봐요. 네, 유니세프 홍보대사인 배우 소유진 씨도 함께 했는데요. 희망의 메시지가 세계 평화로 피어나길 기원한다고 자필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이번 전시는 김 여사가 지난해 7월 젤렌스카 여사와 함께한 그림 관람이 계기가 됐는데요. 당시 김 여사, 우크라이나 피난민 아이들의 그림을 보며 이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 한국에도 전하고 싶다고 말했었죠. 자, 얼마 전 이제 자명을 깨고 나온 뒤로 활동폭을 점점 넓히네요. 네, 어제는 윤 대통령과 이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초선 당선인들과의 만찬에도 깜짝 등장했더라고요. 관저 만찬에 잠깐 참석해서 대통령을 많이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김 여사가 있을 곳은 관저가 아닌 특검 조사실이다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승만과 루스벨트, 좀 생소한 조합인데요. 네, 오늘 윤 대통령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죠. 이 여야가 서로 역대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을 내세우며 공방을 폈는데요. 조국 대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언급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시기 무려 45번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만약 오늘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10번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부권을 남발하면 이승만 전 대통령처럼 말로가 안 좋을 거다 이런 논리네요. 네, 야당은 역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횟수를 근거로 들고 있는데요. 이승만 전 대통령이 45회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윤 대통령인데요. 이 전 대통령은 1년에 3.57회, 윤 대통령은 1년에 5회꼴입니다. 그러니까 거부권을 꽤 많이 써 보이긴 하네요. 네, 하지만 국민의힘은 같은 거부권 제도가 있는 미국 대통령을 반박 근거로 들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임기 중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탄핵이 거론되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인 법안에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쓴 거라고 반박했는데요. 윤 대통령 남은 임기도 여소야대 국면에서 보내야 하는 만큼 이 거부권 둘러싼 논리 싸움 계속될 것 같네요. 네, 지금 외교부에서는 인도에서 김정수 여사 초청 보낸 게 맞다 이렇게 입장을 밝혀온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수 김호중 씨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한 지 이틀 만인데요.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진 않고 지하 주차장을 통해 들어갔습니다. 음주운전, 증거인멸 등 지금 혐의가 많은데요. 5시간째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준성 기자, 김호중 씨 조사가 꽤 오래 걸립니다. 네,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 사실을 인정한 지 이틀 만인 오늘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을 했습니다. 오후 2시쯤 들어왔으니 지금 5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당초 오후 5시쯤이면 조사가 끝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다만 조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오후 2시쯤 검은색 SUV 차량을 타고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서 정문에 취재진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그대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조사실로 향했는데요. 김 씨가 비공개 출석을 원한다는 의사를 경찰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특히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는데요. 김 씨의 행적 조사는 물론 김 씨가 술을 마셨다는 동석자 진술도 확보한 만큼 김 씨의 진술이 이런 수사 내용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김 씨가 음주운전을 인정하기 전인 지난주 있었던 2차례의 피의자 신문과 경찰의 수사 내용을 교차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김 씨의 소속사 측은 김 씨의 출석 직후 포토라인에 서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는데요. 조사를 마치는 대로 김 씨의 변호인이 현장에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씨가 음주 사실을 얼마나 솔직하게 밝혔는지 등을 이야기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강남경찰서에서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려면 핵심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자, 김 씨가 사고 전후로 탔던 차량 3대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모두 사라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백승현 기자입니다. 김호중 씨가 지난 9일 뺑소니 사고를 내기 전후로 탔던 차량은 모두 석대. 취재 결과 석대의 차량 모두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빠져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호중 씨는 사고 당일 스크린 골프장에서 식당으로 이동할 때 본인 소유의 검은색 승용차를 몰고 왔습니다. 또 식당에서 유흥주점으로 이동할 때 유흥주점에서 나와 집에 갈 때도 같은 차를 탔지만 이땐 대리기사가 운전했습니다. 그리고 뺑소니 사고를 낼 당시엔 본인 소유의 또 다른 차량인 흰색 SUV를 탔는데 이땐 직접 운전했습니다. 그리고는 사고 약 2시간 뒤 매니저를 만나 이번엔 회사 명의의 승합차를 타고 경기 구리시의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이 석대의 차량 블랙박스에는 김 씨의 음주 정황뿐 아니라 운전자 바꿔치기나 증거인멸 관련 김 씨와 소속사 관계자들 사이에 대화 내용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혐의 입증의 핵심 증거가 사라진 겁니다. 앞서 김 씨의 소속사 대표는 매니저 본인 판단으로 메모리 카드를 제거했다고 밝혔는데 경찰은 조직적 증거인멸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6일 김호중 씨와 대표 집,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어제 매니저와 소속사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증거 찾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이 김호중 파문은 어디까지 번질까요? 경북 김천에 설치된 김호중 소리길 당장 철거하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호중 팬클럽은 첫 사과문을 올렸는데 팬클럽 탈퇴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버스 정류장도 우체통도 길거리가 온통 보라색입니다. 김호중의 팬클럽을 상징하는 보라색 가득한 이곳은 경북 김천의 김호중 소리길입니다. 김호중이 졸업한 김천예고 주변 골목에 3년 전 김천시가 조성한 관광거리입니다. 최근 음주운전 사태가 커지자 이 거리도 논란의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길을 철거하라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역 경제도 중요하지만 범죄 혐의가 있는 만큼 철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천시로 봐서는 이미지 하락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김천시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추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입자가 15만 명이 넘는 김호중의 팬클럽은 어젯밤 사건이 알려진 지 일주일 만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일부 팬들의 의견이 팬덤 전체의 의견처럼 보도됐다면서도 변명 없이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부터 이틀간 팬클럽 탈퇴자는 약 500명 정도 됩니다. 콘서트를 앞두고 있으면 어떻게든 자기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를 해서 자기를 보러 온 사람들을 맞이해야 되는 게 본인의 업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거짓말했다는 거. 김호중은 모레 열리는 공연에도 출연을 강행합니다. 출연료를 반납하고 티켓 취소 수수료도 김호중 측에서 대납하기로 했습니다. 김호중의 책임으로 공연이 취소될 경우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네, 안희 기자, 사회부 배두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호중 씨가 지금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 적용될 수 있는 범죄 혐의가 최대 7개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처벌 가능성이 가장 높은 뺑소니 혐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죄명으로는 사고 후 미조치, 도주치상인데 쉽게 말하면 사고 내고 사람이 다쳤는데 아무 조치도 안 하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사고 내고 도망간 CCTV 영상, 일단 증거가 확실하고요. 또 사고 당한 택시기사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어서 도주치상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또 대리자수, 즉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도 증거가 충분합니다. 매니저가 김호중 씨 옷으로 바꿔 입은 장면까지 저희가 보도해드렸는데요. 범인을 도망가도록 시켰다는 혐의,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증거인멸 혐의도 있습니다. 김 씨가 그날 탔던 3대의 차량에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3개 싹 다 없어졌죠. 매니저가 제거했다는 건데 김 씨가 이걸 시켰냐, 최소한 알고 있었느냐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지금 보고 있는데 7개 중에
이것도 있겠죠. 음주 자백을 했으니까 음주운전 혐의도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만 본인이 자백한 것과 실제 법정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수치 이상으로 내가 운전했다. 이걸 입증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경찰은 국과수검사에서 김 씨의 소변에 음주 대사체가 검출된 점, 또 술을 마셨다는 본인 자백, 동석자들 진술까지 증거는 차곡차곡 모으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위험하게 운전해서 상해를 입혔다는 위험운전치상죄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 죄명은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이 없어도 정상적인 운전을 못했다는 증거들이 입증만 되면 혐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인데요. 소속사 관계자들과 함께 경찰을 속여서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공범이 될 가능성도 김 씨에게 열려 있습니다. 자, 7개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걸 김호중 씨 측도 당연히 알겠죠. 대응 전략이 뭡니까? 네, 김 씨 측은 검찰총장 대행 출신 이 고위급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뒤에 대응 전략을 확 바꿨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 부인하다가 김 씨가 처음부터 알았다 이렇게 시인했는데요. 김호중이 직접 지시한 건 아니고 그냥 말리진 않았다 이런 방조를 주장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방조죄는 본죄보다 형량이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또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제거는 김 씨가 전혀 몰랐다 계속 선을 긋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혐의들은 피해 택시기사와 합의할 경우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 해서 감경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본인이 시인했다고는 하지만 이 음주운전 혐의 적용 여부가 관건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김 씨와 변호인은 술을 마시긴 했지만 몇 잔 안 마셨다는 취지로 주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알코올 농도 역산을 위한 체중 측정 등에는 협조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소주 몇 잔, 양주 몇 잔 이런 언급하지 않으면서 음주 처벌 수치까지는 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전략인 겁니다. 음주 대사체 같은 경우도 사고 이후 편의점에서 사 마신 캔맥주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요. 또 음주는 인정하면서도 어떻게든 형량을 낮추기 위해 전략적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공통된 관측입니다. 자, 뭐 어떻게 나올지 이제 봐야겠죠. 자, 좀 이런 얘기이긴 한데 죄가 인정이 된다면 형량을 좀 예상할 수가 있습니까? 네, 실제 어떤 혐의들로 기소가 될지 또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법률 전문가들도 쉽게 예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한 변호사는 통상 초범은 벌금형, 집행유예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변호사는 이 조직적 범인 도피, 증거인멸 정황이 가중 요소로 작용해서 실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배두헌 기자였습니다. 네, N번방 사건의 충격이 여전한데 여성들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서 텔레그램을 통해 퍼뜨린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주범인 남성 2명과 61명에 이르는 피해 여성 중 12명이 서울대 출신이었습니다. 이른바 서울대판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이유인데요. 먼저 이기상 기자입니다. 검정 옷에 검정 모자까지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 두리번거리며 건물 안으로 들어서더니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맨 끝 칸을 들여다보다 무언가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보름 정도 뒤 남성은 경찰에 양팔을 붙들린 채 연행됩니다. 지난달 3일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학교 동문 등 여성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한 혐의로 40대 박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텔레그램방 특성상 추적이 어렵다 보니 경찰이 채팅방에 잠입해 여성 속옷을 주겠다며 유인해 검거한 겁니다. 남성은 서울대 졸업생으로 주로 학교 후배들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텔레그램방에 유포했습니다. 박 씨는 텔레그램 20여 개에서 음란물을 유포했는데 해당 대화방에는 최대 5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박 씨와 같은 서울대 출신 A 씨와 또 다른 남성 B 씨에 대해서도 대학 동문과 지인들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 유포한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SNS 프로필 사진, 졸업 사진 등을 가져다 합성했는데 피해자는 모두 61명, 이 중 서울대 출신만 12명에 이릅니다. 경찰은 이들이 영리 목적보다는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지인을 상대로 합성 음란물을 만든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해당 영상을 재유포한 사람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당장 서울대도 진상규명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공개된 졸업사진 등이 끔찍한 범죄에 악용됐다는 사실에 재학생들은 떨고 있습니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서울대학교 측은 이른바 서울대판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주범 2명이 서울대 출신인데다 12명의 학교 동문 후배들을 범죄 표적으로 삼은 만큼 대응에 나선 겁니다. 서울대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태스크포스 팀을 꾸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총장을 단장으로 교수와 학생들이 참여해 밝혀진 12명 외에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어떤 경로로 유출됐는지 등을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촬영한 졸업사진용 이미지 파일 등이 디지털 성범죄에 악용된 걸로 드러나면서 학생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졸업사진 같은 거는 조심해도 찍힐 수밖에 없는 사진이니까 문제 같은 게 두렵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카카오톡 사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사적이고 되게 지속적으로 가져가서 음란물에 합성을 했다는 게 저는 조금 충격적이었고 불안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 측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네, 아는 기자 사회부 강병규 기자 나왔습니다.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과 공범 어떻게 모여서 이런 일들을 저지른 겁니까? 네, 이 사건 주범 2명은 서울대 출신입니다. 박모 씨는 40대로 서울대 학부 졸업생이고요. 또 다른 주범 A 씨는 30대로 서울대에서 대학원까지 졸업했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 시절 일면식이 없었고 이후에도 직접 만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가 지인을 소재로 어긋난 성적 욕망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방을 검색하다가 박 씨가 운영하는 방에 입장한 겁니다. 비슷한 성적 욕망을 가진 공범 3명도 링크를 받고 같은 텔레그램 방에 입장했는데요. 이 텔레그램 방에서는 지인들의 졸업사진과 SNS 사진에 다른 여성의 신체가 합성돼 유포됐고요. 박 씨의 텔레그램 방 200여 곳 중 20여 곳에서 이런 범행이 벌어졌고 방 하나에 최대 50여 명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몇 명에게 유포됐는지 정확히 추산할 수는 없지만 경찰에 따르면 텔레그램 외부로 유포된 정황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네, 보니까 피해자 중에 서울대 동문이 여럿이고요. 또 심지어 미성년자 사진도 불법으로 합성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들에게서 피해를 당한 여성은 모두 61명에 달하는데요. 이들은 돈을 요구하거나 협박을 하지 않았지만 피해 여성들을 괴롭혔습니다. 피해 여성에게 합성 사진을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서 성적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경찰은 돈을 노렸다기보다는 성적 만족을 위해 벌인 범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범행이 3년 가까이 지속됐다고 합니다. 좀 더 일찍 잡을 수는 없던 건가요? 네, 그런 말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CCTV 장면인데요. 이 추적단 불꽃이 속옷을 미끼로 박 씨를 유인하는 영상 보고 계십니다. 불꽃은 여러 차례 속옷으로 박 씨를 유인했고 경찰은 불꽃의 협조로 박 씨를 특정해 검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박 씨가 범행한 지 3년 가까이 된 시점에서야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아 검거로 이어진 건데요. 이전에 경찰이 4차례나 수사하고도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서 수사를 종결했던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텔레그램 특성상 추적이 어렵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언론의 지적 속에 국가수사본부에서 재수사를 지시하면서 검거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N번방 사건이 벌어진 후 비슷한 범죄가 발생했음에도 검거 시점이 늦어진 게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결국 민간단체와 언론이 나선 뒤에야 경찰이 뒤늦게 검거에 성공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 강병규 기자였습니다. 새벽 귀갓길에 모르는 사람에게 다짜고짜 폭행을 당한 40대 남성. 뇌출혈 증세로 2번이나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요. 사람을 이렇게 때린 가해자는 술에 취해 사람을 착각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 한 남성이 휴대전화를 손에 든 채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나타나 가슴을 강하게 밀칩니다. 무방비로 아스팔트 도로에 쓰러진 남성. 머리에 큰 충격을 받은 듯 힘없이 축 늘어집니다. 그런데 가해 남성은 머리채를 붙잡더니 계속 일어나라며 주먹을 휘두르고 위협합니다. 한참을 도로에 누워있던 남성, 행인이 119에 신고하면서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41살 이왕용 씨가 폭행을 당한 건 지난달 19일 새벽 1시쯤.
운영하던 식당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가해자인 30대 남성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고 폭행 전 시비가 붙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친 이 씨는 뇌에 출혈이 발생해 2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대인 기피와 공황장애가 심해진 탓에 한 달째 식당 문을 못 열고 있습니다. 전혀 아예 일면식도 없고 그래서 계속 밤에 울어요. 오늘도 사실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이 씨는 경찰에 가해 남성을 폭행 혐의로 고소장을 냈습니다. 가해 남성은 뒤늦게 당시 술을 많이 마셔 다른 사람과 착각했다며 이 씨에게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이 씨와 가해 남성을 불러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네, 시민들 시선쯤은 아랑곳하지 않는 조직폭력배들의 도심 난동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결국 경찰이 드론에 경찰 특공대까지 동원해서 조폭 소탕 훈련을 벌였습니다. 신선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공원에 모여있는 건장한 체구의 조직폭력배들. 근처를 지나던 다른 폭력 조직원들과 시비가 붙습니다. 형을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 다툼은 집단 난투극으로 변하고 주변 시민들까지 덩달아 피해를 입습니다. 같은 시각 이곳 도시통합센터에서는 CCTV로 상황을 인지하고 상황을 전파받은 경찰은 즉시 출동 지령을 내립니다. 전달했습니다. 경찰차가 교차로에 진입하는 순간 신호등이 모두 녹색불로 바뀝니다. 우선 신호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평소 8분 걸리던 거리를 2분 만에 도착합니다. 소방대원들이 다친 시민을 구조하는 사이 경찰은 드론을 띄워 조직원들을 수색하고 차례로 검거합니다. 인질극을 벌이는 조폭들에겐 경찰 특공대가 투입됩니다. 대테러 장비를 활용해 제압에 성공합니다. 도심에서 조직폭력배들이 집단 난투극을 벌이는 상황을 가정한 경찰과 소방, 지자체 합동훈련입니다.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과학 치안과 압도적 물리력을 현장에 적용해서 범죄를 진압하는 스마트 FTX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최근 부산 해운대에서 조폭들 간의 집단 난투극이 벌어지는가 하면 20, 30대 젊은 조폭들이 대거 등장하는 등 관련 범죄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갓 태어난 강아지 6마리가 쓰레기장에서 발견됐습니다. 꽁꽁 묶은 비닐봉지에 담겨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태였는데요. 누가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김대욱 기자입니다. 비닐봉지 안에 갓 태어난 강아지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소주병과 음료캔 같은 쓰레기도 함께 담겼습니다. 어제 충남 태안의 한 쓰레기장에서 시민이 발견한 겁니다. 강아지들은 묶여있는 비닐봉지 안에 담겨 있었는데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탯줄이 그대로 달려 있었습니다. 강아지는 모두 6마리. 봉지를 꽁꽁 묶어놓은 탓에 제대로 숨을 못 쉬는 상태였습니다. 그나마 시민이 봉지를 열어놔 목숨을 건졌습니다. 동물보호단체의 응급조치로 건강을 회복 중입니다. 거의 미동이 없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등도 두드려보고 이제 심장 마사지 같은 것도 좀 하고. 해당 단체는 동물 학대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쓰레기 어디에서 샀는지 종합적으로 해서 피의자 특정하려고 지금 노력하는 단계예요. 앞서 제주에선 40대 남성이 유기견에 화살을 쏴 다치게 하는가 하면 또 다른 견주는 키우던 푸드를 산채로 묻었다 처벌받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인적 드문 새벽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들 사이를 기웃대는 수상한 남성들. 도둑인 줄 알고 경비원들이 쫓아가서 붙잡았는데 알고 보니 입주민들 차량 앞에 적힌 전화번호를 모으고 있던 거였습니다. 어디에 쓰려고 한 걸까요? 이세하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대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남성 2명이 주차된 차량들을 기웃거리며 돌아다닙니다. 휴대전화 불빛까지 켜고 2차 저차 다니며 차량 내부를 들여다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순찰 중인 경비원을 보자 남성 한 명은 그대로 건물 밖으로 내달리고 또 다른 한 명은 차 옆에 숨습니다. 지난 3월 14일 새벽 3시 20분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자동차 도둑이 들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숨어있던 남성과 한밤중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끝내 남성을 붙잡았고 주변 공원에 숨어있던 공범도 1시간 만에 검거했습니다. 차량 절도범인 줄 알았던 20대 남성들은 분양사무소 직원. 분양 홍보를 위해 차량에 적힌 입주민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하고 있었던 겁니다. 경찰은 이들을 공동건조물 침입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다만 전화번호 수집한 걸 두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그냥 외부에 나와져 있는 공개된 번호잖아요. 개인정보보호법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했을 때 처벌하는 범죄라서. 경찰은 주차된 차량에 적힌 전화번호가 개인정보 유출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며 안심번호 이용 등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오늘 세종시에 있는 육군부대에서는 신병 교육 중에 수류탄이 터졌습니다. 훈련병 1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옆에 있던 부사관도 크게 다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술 기자입니다. 군부대 안으로 구급 차량이 서둘러 들어가고 뒤이어 육군 폭발물 처리반 차량도 따라갑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충남 세종시 금남면 육군 3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수류탄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훈련병 1명이 숨지고 훈련을 지휘하던 30대 부사관이 다쳤습니다. 갑자기 막 119가 2대인가 3대인가 막 들어오더라고. 다 지금 훈련 중지됐어요. 경찰은 수류탄을 받은 훈련병이 안전핀을 뽑은 다음 던지지 않았고 이를 지켜본 교관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수류탄이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두 사람은 국군 대전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훈련병은 끝내 숨졌습니다. 부사관은 손과 팔을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훈련 당시 두 사람 모두 방탄복을 입고 있었고 함께 훈련을 받던 230여 명의 훈련병 중 일부는 사고를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훈련병을 포함한 이들은 다음 주 수료식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육군 신병대대에서 수류탄 훈련 도중 폭발 사고가 일어나 훈련병이 숨진 건 2015년 이후 처음입니다. 육군 측은 경찰과 함께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실제 수류탄 대신 연습용 장비를 사용하도록 전군에 지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개통령으로 통하는 강영욱 훈련사가 직장 내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고 개를 학대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는데요. 강 씨는 반박을 내놓지 않고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명 반려견 훈련사 강영욱 씨. 이번 주말 강원 정선군에서 열 예정이던 반려견 동반 트래킹 행사에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최근 강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반려견 교육업체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오늘 불참을 결정한 겁니다. 의혹이 가장 먼저 제기된 건 한 구인구직 정보 사이트였습니다. 전 직원이라 밝힌 A씨는 회사 리뷰에서 강 씨 부부가 화나면 직원들에게 욕설하고 물건을 던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원들 동의 없이 메신저를 검열하고 직원들이 자신들을 험담하는지 CCTV로 감시한다고도 했습니다. A씨는 강 씨의 유튜브 영상에도 댓글을 남기고 반려견 배변 봉투에 담긴 햄 6개를 명절 선물로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개 학대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또 다른 전 직원이라고 밝힌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훈련소에 맡긴 개의 견주가 입금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그 시간부로 개밥을 주지 말라고 했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이들은 강 씨에게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강 씨는 현재 취재진의 연락에 응하지 않고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 씨의 업체도 인기척 없이 문이 굳게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홈페이지에는 다음 달 30일부로 반려견 교육을 중단한다는 공지를 내걸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KBS는 어제 강 씨가 출연 중인 프로그램을 결방하고 입장 표명을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 의정부 고용노동지청은 강 씨 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14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지난해 여름의 오송 지하차도 참사. 어느덧 10달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복구 작업은 지난달에야 시작됐는데요. 지금은 안전하게 바뀌었을까요? 김태우 기자가 다시 가봤습니다.
지난해 7월 15일 침수로 14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청주 오송읍 궁평 2지하차도. 규정보다 낮게 쌓은 흙제방이 무너지면서 강물 6만 톤이 쏟아져 들어와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10개월이 지난 지금 현장은 어떤 모습일까? 다시 가봤습니다. 지하차도는 그날 이후 통행이 막힌 상태 그대로입니다. 넉 달에 걸친 현장 조사와 더딘 예산 편성에 사고 9개월 만인 지난달에서야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완전히 침수됐던 지하차도 내부 벽면은 사고 이전처럼 깨끗해졌지만 녹슨 철문 등 곳곳에는 여전히 그날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미리 세워뒀다면 차량 진입을 막아 인명피해를 줄였을 전광판과 차단시설도 지난달 말에야 설치됐습니다. 침수심이 25cm 이상일 때 현수막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지하차도에 갇혔을 때 손으로 잡고 탈출할 수 있는 안전봉은 아직 설치 전입니다. 사고 당시 함께 침수되며 무용지물이었던 배수펌프 발전기도 2m 더 높여 재설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비상용 발전기를 상용 전원과 붙여놓아 지난해처럼 한꺼번에 방전돼 버릴 수도 있습니다. 네, 만약에 시설물 안에 있으면은 벽벽을 설치하던 해서 분리를 해야 되는데 아예 옥 외에 있어서 저희는 이번에 인상만 하는 걸로. 사고 후 불안과 불편은 고스란히 주민 몫입니다. 청주와 세종을 잇는 4km 거리의 관통로가 막히면서 주민들은 지난 10달 동안 먼 길을 돌아가야 했습니다. 전에는 5분 거리면 지금 15분 넘게. 그냥 직진해서 가면 되는데 그게 지금 막혀 있으니까. 하천법 기준보다 78cm 낮게 쌓아 강물 범람의 원인이 됐던 미호천교 임시제방은 그나마 보강을 마쳤습니다. 사고 이전 제방 높이는 29.74m였지만 사고 이후에는 기준보다 24cm 높은 30.76m로 지어졌습니다. 애초에 법대로 했다면 참사는 없었을 거란 아쉬움이 내내 남습니다. 다시 간다 김태우입니다.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한 이란 라이시 대통령의 장례식이 시작됐습니다. 사고 원인으로는 헬기의 기술적 고장이라고 밝히면서도 참사의 빌미를 제공한 게 미국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운구 차량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거리는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휴대전화로 마지막 모습을 담고 관을 향해 애타게 손을 뻗기도 합니다. 이틀 전 헬기 추락 사고로 숨진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 장례식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시작으로 수도 테헤란과 고향 마슈아드까지 사흘에 걸쳐 진행됩니다. 최고 지도자는 앞으로 5일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선포했습니다. این حادثه سنگینیه برای همه ما در حقیقت مورد تأسف و تأثره اما در اداره کشور در روند پیشرفت کشور 이란 국영방송은 추락한 헬기 잔해와 현장 모습을 공개하며 사고 원인으로 기술적 고장을 언급했습니다. 사고 이후 추락 원인이 명시적으로 거론된 것은 처음입니다. 이란이 국제사회 제재로 헬기 부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자리프 전 외무장관은 제재를 가한 미국의 책임이 있다고 사고 책임을 미국에 돌렸습니다. 대통령 보궐선거는 다음 달 28일 열립니다. So what they'll be struggling to find, of course, is someone who they think is as loyal and reliable for the system as Raisi was. 웨 씨는 이란 정부가 혼란을 줄이려 빠르게 선거를 치르는 것으로 보인다며 고위층 내부에서 권력 싸움이 일어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학구입니다. 중국은 잇따라 터지는 이 흉기 난동 사건으로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어제는 한 40대 여성이 집 근처 초등학교에 난입해 흉기를 휘둘렀는데 어린 학생을 포함해 2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베이징 이윤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의식을 잃은 아이들이 어른들의 품에 안겨 황급히 옮겨집니다.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자녀를 발견한 학부모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합니다. 현지 시각 어제 낮 12시쯤 중국 장시성의 한 초등학교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其中2人经抢救无效死亡，4人无生命危险，另有6人轻微擦伤。 인근에 거주하는 45살 여성이 학교에 침입해 어린 학생과 교직원을 상대로 직접 준비해간 흉기를 마구 휘두른 겁니다. 현지 경찰은 여성을 체포해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현재까지 자세한 범행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남편과 불화를 겪은 여성이 홧김에 묻지마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달 7일에도 중국 민난성의 한 병원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져 2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병원에 이어 초등학교까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불안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나 병원과 같은 공공장소에서의 강력범죄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일본을 상징하는 도쿄의 후지산이 최근 몰려드는 관광객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촬영 명소에 가림막이 설치되고 인기 등반 코스는 입장료를 받기 시작하는 등 손님 유치가 아니라 줄이기에 온갖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민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왕복 2차로를 두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사진 촬영에 몰두합니다. 무단 횡단도 서슴지 않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편의점 같지만 간판이 후지산 전경이 잘 보인다고 알려지면서 명소가 된 겁니다. 하지만 관광객들이 쇄도해 안전 문제까지 제기됐습니다. 경비원을 배치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道路に出てきて撮ったりとか、車来てるのに渡っちゃったり横断したりとか、いつ事故起きてもおかしくないっていうような感じでしたね. 결국 지자체는 오늘 도로와 인도 사이에 검은색 가림막을 설치했습니다. 가림막은 높이 2.5m, 폭 20m의 크기로 사실상 후지산 촬영을 위해 방문하지 말라는 겁니다. I found out that it was the last day, so we didn't really plan to come here, but we say, yeah, we have to go there. We will be the last one to see it. 지자체의 고육지책으로 보이지만 일본 언론들은 가림막 없는 다른 장소에 또 관광객이 몰릴 수도 있다며 풍선 효과를 우려했습니다. 관광객으로 몸살을 앓는 후지산도 인기 등반 코스의 입장객을 하루 최대 4,000명으로 제한하고 약 17,000원의 입장료를 추가로 내도록 했습니다. 3월 한 달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사상 최대인 308만 명으로 나타난 가운데 곳곳에서 관광객 제한 대책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인천공항을 떠나 미국으로 향하던 여객기가 이륙 2시간 만에 비행을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조종사와 승무원들 단체로 식중독 증상을 보였다는데요. 이런 일 막으려고 조종사들 기내식도 따로 먹는 게 원칙이라는데 대체 뭘 먹은 걸까요? 배정현 기자입니다. 그제 오전 11시 30분 인천공항을 이륙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던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 여객기. 일본 도호쿠 센다이 동쪽 바다를 지날 무렵 승객용 좌석 화면에 긴급 알림이 뜨더니 안내 방송이 시작됩니다. 오늘 저희 비행기 인천으로 회항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통보에 승객들이 당황하는 사이 승무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힘겹게 방송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저희 승무원들과 조종사들이 너무 몸이 그러니까 음식물을 먹고 많이 아파서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비행기는 이륙한 지 2시간 18분 만에 기체를 돌려 오후 3시 45분 다시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측은 회항 사유를 묻는 채널A에 기장과 승무원들의 식중독으로 인해 회항했고 사고 원인을 규명 중이라고 이메일로 답했습니다. 단체 식중독의 원인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내식은 같은 음식을 먹고 탈이 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기장과 부기장이 서로 다른 메뉴를 먹는 만큼 외부 음식이 문제가 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엔진 화재와 활주로 이탈 등 최근 유나이티드 항공 여객기 관련 사고가 이어졌던 터라 안전 불감증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항공기는 회항 하루 뒤인 어제 다시 인천공항을 출발해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을 이끄는 수장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글로벌 AI 반도체 전쟁에서 최근 주도권을 뺏기자 돌파구 찾기에 나선 겁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 부문 수장을 전영현 부회장으로 전격 교체했습니다. 통상 연말에 이루어지는 인사를 7개월가량 앞당겨 이례적인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한 겁니다. 지난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15조 원에 가까운 적자를 냈습니다. AI 반도체의 핵심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 시장에선 SK 하이닉스의 주도권을 뺏겼고 반도체 위탁 생산에선 대만 TSMC와의 격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반도체 위기 속 기존 반도체 부문 수장인 경계연 사장에 대한 경질성 인사란 해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측은 경 사장이 돌파구 마련을 위해 스스로 용퇴했다며 미래사업 기획단장으로서 큰 그림을 그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도체 새 수장이 된 전 부회장은 1960년생으로 2014년 메모리 사업 부문 사장을 맡아 삼성전자가 D램 시장에서 세계 1등 자리를 지키는 데 중추적 역할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렵다는 기술을 도전해갖고 개발해갖고 제품화시키면 세계 1등도 유지할 수 있지만은 2등으로 쫓아오는 사람들이 금방 쫓아올 수가 없습니다. 20나노 이하 반도체 미세 공정 개발을 주도해 2012년 연간 4조 원대로 하락한 반도체 영업이익을 2017년 13조 원대까지 회복시켰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수장 교체가 위기 극복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서울시는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낮추고 식물원 무료 이용이나 공영주차장 할인 같은 혜택을 제공해왔는데요. 오는 8월부터는 남산터널 통행료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김단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가 다자녀 가정에 발급해주는 다둥이 행복카드입니다. 이 카드만 제시하면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은 무료 입장, 공영주차장은 50%, 하수도 요금은 20% 감면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지난해 5월부턴 3명 이상이던 다자녀 기준도 낮춰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발급됩니다. 합계 출산율 0.55명으로 전국 꼴찌인 현실을 반영해 혜택 기준을 낮추고 양육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입니다. 2022년 태어난 출생아 중 첫째가 62.7%, 둘째 30.5%, 셋째는 6.8%를 차지했습니다. 3명 이상 가정이 그만큼 적은 현실을 반영한 겁니다. 이에 더해 오는 8월부턴 2,000원씩 징수하던 남산터널 혼잡 통행료도 면제됩니다. 통행료 감면 대상에 2인 이상 다자녀 가구를 추가하는 내용의 서울시 혼잡 통행료 징수 조례가 개정된 데 따른 겁니다. 현재는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와 3명 이상 동승 차량 등만 면제 대상입니다. 가족이 다 같이 이동하려면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을 이용하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자녀 2 이상 다자녀 가구의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달력상으로는 아직 물놀이보다는 봄 피크닉이 맞을 때지만요. 이 때이른 더위에 분수대에서 더위를 날리는 아이들의 모습이 낯설지 않습니다. 강렬한 햇볕에 서울은 28.2도까지 올랐는데요. 이번 주 내내 맑은 날씨 속에 덥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최고 기온 27도로 예상됩니다. 뜨거운 햇볕에 자외선이 강합니다. 특히 오후 12시에서 3시 사이에 자외선 지수가 대부분 매우 높음까지 오릅니다. 더위 속에 오존 농도도 나쁨까지 오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큰 문제 없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16도, 대구 12도에서 시작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높게 대부분 29도, 청주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선선했던 동쪽 지방도 내일은 기온이 껑충 뜁니다.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당선인들이 만난 자리, 한 여당 당선인이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되겠다고 하자 대통령도 나는 당의 호위무사가 되겠다고 화답했다고 합니다. 정치는 의리라는 말도 나왔다는데요. 국정 운영에 실망하고 또 용산에 할 말 못하는 여당에 실망해서 총선 패배했다는 마당에
서로 치켜 세우며 충성 맹세나 하고 있네요. 빠침표 찍겠습니다. 정치인은 국민의 호위무사.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